사마천의 사기 흉노족 사신에게 노약자와 마른 말만 보여주는 까닭은 고조가 중국 천하를 평정하여 천하통일을 이룩한 것이 그 무렵의 일이었다. 고조는 천하를 평정하자 한왕 신을 대나라에 파견하여 마읍의 도읍을 정하게 했다. 흉노는 대규모로 마읍성을 포위 공격하여 한왕 신은 항복했다. 흉노는 한왕을 얻고 기세를 몰아 남쪽으로 대원을 공격하고 진양성까지 육박했다. 한고조 유방은 먼저 사람을 보내 정탐하도록 했다. 그러나 묵돌 선우는 이미 한나라 정탐꾼이 올 줄을 알고 군대와 살찐 말들을 모두 숨겨놓고 노약자와 비쩍 마른 말만을 내놓아 보이도록 했다. 정탐꾼이 돌아가 고조에게 묵돌을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고조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유경을 보내 살피도록 했다. 그러자 유경은 돌아와서 무릇 전쟁하는 두 나라는 서로 자기들의 강한 점을 자랑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도 노약자와 초라한 말들만 보이는 것은 필시 무슨 음모가 있는 듯합니다. 공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이에 고조는 크게 화를 내며 이 저놈이 망령된 말을 해 병사들의 사기를 꺾으려 드는구나. 그리고는 당장 유경을 잡아 가두도록 했다. 고조는 곧바로 흉노 도벌군을 편성해서 스스로 친정하였다. 대부분 보병이 없고 총 32만에 달했다. 32만이 걸어다니면 엄청났겠네. 때는 바야흐로 겨울이었는데 혹한이 내습하고 설상가상으로 눈이 내렸다. 한나라 군대는 악종고 뒤의 연속이었다. 병사들은 혹한으로 인해 열의 두세 명은 손가락을 잃었다. 묵돌은 패배한 척하며 도주하여 한나라 군대를 유인했다. 한나라 군대가 묵돌을 추격했을 때 그는 정예군을 뒤에 감추고 일부 쇠약한 병졸만을 내보였을 뿐이었다. 완전히 흉노를 얕보게 된 한나라는 전군을 동원하여 북쪽으로 흉노를 추격했다. 고조는 먼저 평성지방에 도착했는데 추격을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대열은 길게 늘어져서 후속의 보병부대는 아득한 후방에 뒤처져 있었다. 묵돌은 정예장병 40만 기를 파견하여 고조를 백등산에서 완전히 포위했다. 7일 동안 한나라군은 백등산 내외에서 서로 구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흉노의 기마부대는 서쪽은 모두 백마가, 동쪽은 모두 푸른말이. 정마가 푸른말일까? 푸른말도 있나? 말에다 푸른 길을 달았나? 북쪽은 모두 흑마, 남쪽은 모두 적황색 마로 위용을 자랑하면서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있었다. 이때 진평이 다시 꾀를 냈다. 진평은 묵돌의 부인인 알씨에게 밀사를 통해 정중히 선물을 보내며 한편으로는 곧 빼어난 미녀들을 선우에게 바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선우의 그 사랑을 받고 있던 알씨 부인은 혹시 한나라의 뛰어난 미녀들에게 그 사랑을 뺏길까 봐서 불안하여 묵돌에게 호소했다. 이웃한 나라의 군왕과는 서로 고난을 주고받지 마십시오. 서로 이 싸움에 이겨 한나라 영토를 모두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흉노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왕 유방 역시 신이 그를 돕고 있습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시어 결정하십시오. 때마침 묵돌은 자기와 합류하기로 돼 있던 한왕 신의 장군들이 약속 날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그들이 한나라와 밀모가 있지 않는가 하고 의심하고 있었다. 또한 알지 부인의 말도 받아들여 포위망의 일부를 풀었다. 그러자 고조는 모든 병사들에게 활에 화살을 끼어 힘껏 당겨라 라고 명령하고는 화살 끝을 흉노에게 향하면서 포위가 풀린 곳으로 단숨에 달아나가 간신히 본대와 합류할 수 있었다. 먼저 뛰어쳐나와가지고 이렇게. 묵돌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철수했다. 한나라 군대도
본국으로 철수했다. 고조는 돌아오자마자 묵돌의 음모를 경고했던 유경을 석방하면서 그대 참 내가 그대 말을 듣지 않아 백등산에서 큰 곤욕을 치렀소. 그때 거짓을 아는 자는 엄벌하겠소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맨 먼저 정탐했던 부하를 처형시켰으며 한편 유경의 벼슬을 올려주었다. 왕들은 참 이상하네. 판단은 자기가 해놓고. 다음. 아니구나. 이때 유경이 고조에게 아뢰었다. 지금 무력으로는 도저히 흉노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공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큰 공주님을 선우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들도 공주님을 정실 부인으로 맞을 것이며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분명히 태자로 삼을 것입니다. 묵돌은 폐하의 사이가 되고 그가 죽으면 폐하의 외손자가 선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흉노는 점차 우리의 신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고조는 꽃참 좋은 생각이요 하며 찬성했다. 하지만 여후는 이 말을 듣고 밤낮으로 울면서 사정했다. 여태후. 제게는 오직 딸 하나가 있을 뿐인데 그 딸을 어떻게 흉노에게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고조는 할 수 없이 양가집 딸을 큰 공주로 속여 유경과 함께 흉노로 보냈다. 한나라와 흉노는 드디어 화친 맹약을 맺게 됐다. 한나라는 유경의 제안대로 사자를 보내 황족의 딸을 공주라고 속여 선우에게 시집 보내면서 매년 일정량의 솜과 비단과 술과 쌀과 양식을 헌납하기로 하고 형제국이 되는 조약을 맺어 화친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자 얼마 동안은 묵돌도 한나라에 대해 침략 행위를 삼가게 되었다. 작전상 후퇴를 했군. 그 뒤 한나라를 배반한 연왕 노관이 부하 수천 명을 이끌고 흉노에 투항하여 상국군 동쪽에 출몰해서 주민을 괴롭혔다. 세월이 흘러 고조가 붕어하고 해제와 여후의 시대가 되자 한나라는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은 듯 했으나 흉노가 한나라를 멸시하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묵돌로부터 여후에게 한 통의 편지가 보내졌다. 여후는 이제 유방의 아내였던 이제는 남편이 없이 된 여후에게 한 통의 편지가 보내왔는데 그것은 희롱을 늘어놓은 편지였다. 톡톡히 망신을 당한 여태우는 당장에 흉노 토벌군을 내보내려 했다. 그러나 신하들은 입을 모아 말렸다. 여기 희롱을 늘어놓은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장맥분홍이라는 말이 있다. 혈기가 넘칠 듯이 혈기가 터질 듯이 넘쳐서 도저히 욕정을 견딜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자기도 오라비이고 당신도 과부이니 우리 한번 어울려 정분을 풀어보자는 노골적인 언사로 가득 찬 편지였던 것이다. 묵돌 선우가 여태우에게 보낸 편지가. 영명하시고 현명하신 선제께서도 평성에서 포위되어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그러자 여후는 하는 수 없이 출병을 중지하고 회유책을 계속 낼 수밖에 없었다. 다음, 싸울 것이냐 화평할 것이냐. 문제가 즉위하자 다시 흉노와 화친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문제 3년 5월에는 흉노의 우현왕이 하남 지역에 침입하여 상군의 요새를 공격해왔다. 그러면서 한나라에 귀속해서 변경 방위를 맡고 있던 한나라 소속의 만이를 공격하고 부근의 주민을 죽이고 약탈을 일삼았다. 그러자 문제는 승상 관영에게 토벌을 명령했다. 관영은 전차대와 기마대 8만 5천 명을 이끌고 우현왕을 공격하여 그 군대를 요새 밖으로 몰아냈다. 그런데 문제가 태원에 행차한 틈에 제부광 홍거가 반란을 일으켜 문제는 급히 장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관영의 흉노 토벌도 중지되었다. 그 다음에 묵돌 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한이 한나라에 도착했다. 천재가 세우신 흉노의 대선우 정중히 황제에게 묻노니 평안하신가? 일찍이 황제께서 화친을 언급하고 서신 중에 뜻이 부합하여 쌍방이 모두 매우 좋아했소. 그런데
한나라 국영 관리들이 우현왕을 침범하고 모욕을 주었고 우현왕도 선우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나라 관리들과 서로 대항함으로써 쌍방군왕의 맹약을 단절하고 형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이간시켰소. 이 사건에 관해서 황제로부터 다시 책망의 편지를 받았으므로 나는 사자를 통해 자세한 사정에 대해 회답을 보냈소. 그런데 한나라는 우리의 사자를 억류해서 한나라는 우리 사자를 억류해서 귀국을 시키지 않았고 동시에 사자를 우리에게 파견하여 사정을 설명하지도 않았소. 한나라는 이로 인하여 화해의 태도를 취하지 않으니 우리 역시 인접국가로서 의지할 수가 없소. 지금 우리의 소리가 맹약을 깼기 때문에 나는 우현왕을 벌하고 그로하여금 월지를 정벌할 것을 명령했소. 우리 군대는 하늘의 가호와 달, 이게 누구 편지야 지금? 묵돌 선우의 편지입니다. 우리 군대는 하늘의 가호와 단련된 병사들과 강건한 말로써 월지를 멸망시켰고 왕강이 저항하는 적들을 모두 참살하여 그들 모두 신민이 항복하도록 했소. 아울러 그 인접 26개국을 평정하여 모조리 우리 흉노에 병합했소. 이로써 화를 무기로 삼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통합됐고 북방은 이미 안정됐소. 나는 무기를 거두고 병사와 말에 휴식을 주며 과거의 불행한 일은 없애고 종전의 맹약을 회복하여 변경의 백성을 안정시켜 오래전부터 계속된 한과 우리 흉노와의 우호관계에 순응하여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늙은 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대대손손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희망하오. 황제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사신을 보내어 이 서한을 드림과 동시에 낙타 한 마리, 전마 둘, 수레를 끄는 말 8둘을 헌상하는 바요. 만일 황제께서 우리 흉노가 한나라 국경에 근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나는 흉노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명해 한나라 변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하겠소. 우리는 곧 사자를 파견하겠소. 6월에 흉노의 사자가 선우의 사신을 가지고 오자 한나라 조정에는 화친이냐 싸움이냐를 놓고 그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때 중신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기원전 100년 전인가 200년 전인가 사람들 똑같으네. 선우는 월지를 쳐부수고 지금 승운을 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공격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설령 흉노의 영토를 빼앗았다고 하여도 그 불모의 땅에 우리나라 백성을 이주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선우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최상의 방책인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우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다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산다. 그 얼마 후에 묵돌 선우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계육이 즉위하여 노상선우라고 칭했다. 노상왕 이렇게. 노상선우가 즉위하자 문제는 고조의 전례에 따라 황족의 딸을 공주로 꾸며서 선우에게 시집 보내기로 하고 연나라 출신의 황관인 중학렬을 사부로 파견했다. 연나라 출신의 황관인 중학렬은 흉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한나라 조정은 그를 강제로 보냈다. 그러자 중학렬은 강제로 나를 보낸다면 나는 반드시 한나라의 화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흉노 측에 도착하자마자 곧 선우에게 항복했고 선우는 그를 매우 신임하고 총애했다. 흉노들은 한나라의 비단이나 면, 음식 등을 좋아했다. 이에 중학렬이 선우에게 진언했다. 흉노는 인구로 보면 한나라의 일개 군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에 필적하는 힘을 흉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의식과 풍습이 한나라와 달라서 한나라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우께서 지금 흉노 본래의 관습을 버리고 한나라의 물건, 즉 비단, 면, 음식 같은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나라가 자기 나라 물자를 이할만 흉노족에 내놓게 된다면 흉노는 완전히 한나라에게 종속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한나라의 비단이나 면을 입은 자에게는 그것을 입혀서 가시밭 속을 달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보들보들한 면이나 비단을 입은 것은 곧 여지없이 찢겨지고 모피와 수피가 얼마나 뛰어난 물건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라의 음식을 모두 필요 없다고 버리셔서 흉노의 유제품이 얼마나 편리하고 맛이 좋은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요새 유제품이 더 치즈 고급지고 좋지 뭐. 하여튼 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가 봐. 연나라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가기 싫다는데 갔더니 억지로 보내니까 이렇게 흉노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해주네. 아울러 중학렬 그 사람은 선우의 측근들에게 기재의 방식을 가르쳐 흉노의 인구 및 가축수를 등록하고 계산하기 쉽도록 했다. 이어서 중학렬은 한나라에 보내는 서한의 양식을 고치도록 했다. 지금까지 한나라에서 흉노에게 보내오는 서한은 한자 한치의 두루마리가 사용되었으며 황제의 삶과 흉노의 대선우에게 문안하오니 편안하신가? 라고 시작되어 헌납할 물건과 용건을 적었던 것이다. 중학렬은 선우가 한나라에 보내는 서한을 더욱 크게 한자 한치보다 한치 더 큰 한자 2치의 두루마리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봉인도 더 크게 하고는 오만하여 공경한 언사가 없이 전지가 나으시고 일월이 세우신 흉노의 대선우가 한나라 황제의 편안을 묻노라 라고 하였다. 또한 보내는 물건과 기타의 말 등등을 서술했다. 한나라 사신이 흉노의 풍속은 노신을 천대한다, 노인을 천대한다 라고 말하자 중학렬은 사신을 꾸짖으며 물었다. 그대들 한나라 풍습으로는 젊은이가 변경수비만으로 종군할 때 늙은 부모가 자식들이 아껴서 남겨놓은 따뜻한 의복과 맛있는 음식을 막 출발하려는 아들에게 주지도 않는단 말인가?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요 라고 한나라 사신이 대답하자 중학렬은 흉노 사람들은 전쟁을 가장 큰 대사로 여기고 있어 그들 노약자들은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건장한 젊은이들에게 먹이는 것이요. 이는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 비로소 부자지간에 장구적인 보호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노인을 천대한다고 할 수 있겠소? 라고 말했다. 다시 한나라 사신이 하지만 흉노는 부모 자녀가 모두 한 천막 속에 거주하며 아비가 죽으면 아들이 계모를 아내로 삼거나 형제가 죽으면 나머지 형제가 미망인들을 모두 자기 아내로 삼거나 하지 않소? 게다가 흉노는 관을 쓰고 띠를 매지도 않으며 조정에 예법도 없소 라고 말하자 중학렬은 흉노의 풍습은 가축의 고기를 먹고 그 젖을 마시며 그 모피를 입소. 가축은 풀을 먹고 물을 먹기 위해 언제든지 이동하는 것이오. 일단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말을 타고 활을 쏘며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다오. 귀약은 간략하여 실행하기 쉽고 구신관계도 매우 간단하여 나라의 정치가 마치 한 인간의 신체와도 같소. 자신의 부형이 죽으면 곧 그들의 처를 처로 삼는 것은 종족의 절멸을 막기 위하며 때문에 흉노는 언뜻 보기에는 문란한 것 같지만 성씨의 혈통은 문란하지 않소.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는 부형의 처를 자신의 처로 삼지는 않지만 형제간에 점점 사이가 멀어져 서로 죽이고 심지어 성씨조차도 바꾸기까지 하지 않소? 이 모두 겉으로만 올바르게 꾸미기 때문이요. 예의와 판단으로 인해 상하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원한을 품게 하고 오직 화려한 궁시를 짓고 사치만을 쫓으며 이를 위해 백성들의 재력과 인력을 쇠잔시키지 않소? 정직과 잠업으로 필요한 의식을 얻고 성곽을 쌓아서 방어하지만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백성들은 전혀 싸울 줄도 모르고 평시에는 조세에 시달리며 힘들게 노동하니 그대들 흙집에 사는 사람들이며 더 말할 필요도 없어. 언제나 쉬지도 못하고 관을 쓰고 띠나 매니 또 무슨 좋은 점이 있겠소? 라고 비판했다. 누가? 흉노로 간 그 연나라 사람. 그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흉노족은 마치 그 풍속에 대한 책 같으다 하면서 말해지게 됩니다. 이후 한나라 사신이 무슨 말을 꺼내면 중학렬은 한나라 사자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오.
그대들은 흉노에게 보내오는 비단과 면과 쌀, 누리교에 수량이 충분하고 품질이 좋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을 무슨 말이 필요한가? 수량이 불충분하고 품질이 좋으면 그걸로 족하고, 만약 수량이 모자라거나 품질이 조잡할 경우에는 가을 수확기에 기마대를 몰아 그대들의 경작물을 유린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밤낮으로 선우에게 한나라의 틈을 엿보게 했다. 효문제 14년 흉노의 선우가 14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침입하여 다수의 주민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가축을 빼앗았다. 또 순찰 기병들은 온 지방의 감천군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전차 1000대, 기병 10만을 출동시켜 장안 일대에 주둔시켜 흉노의 침략에 대비하는 한편 대규모의 전차와 기병을 파견하여 흉노를 공격했다. 문제가. 그러자 선우는 한 달여 변세에 머물고 이윽고 비로소 철수했다. 한나라 군대가 이를 추격했으나 전과는 없이 곧 회군했다. 흉노는 갈수록 더욱 교만해져서 매년 한나라 변방의 요새를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백성들의 재산과 가축들을 손에 닿는 대로 약탈해갔다. 운중군과 요동군의 피해 상황이 가장 심각해서 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나라 조정은 이를 크게 걱정하여 사신을 파견하여 서신을 보냈는데 선우도 사신을 보내 답례하면서 화친을 제안했다. 노상 선우가 죽은 후에 그 아들 군산이 선우에 즉위했다. 군산 선우. 그가 즉위한 뒤 효문제는 다시 흉노와 화친을 맹약했으며 중학렬은 계속해서 군신 선우를 섬겼다. 한나라의 흉노는 여전히 전투와 화해를 되풀이했으나 한나라는 항상 수세의 입장에 몰려 있었다. 다음, 마읍에서 벌어진 일. 지금의 황제가 즉위한 뒤 지금의 황제는 이제 한무제. 그때 사마천이 살던 그때. 지금의 황제가 즉위한 뒤 한나라는 화친 맹약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 선우를 후대했고 변경무역을 계속 개방하여 그들에게 풍부한 물자를 보내주었다. 흉노는 선우 이하 모두 한나라와 친하게 되어 장성 아래로 오고 다녔다. 한나라는 마읍성 사람인 서봉일에게 일부러 금령을 어기고 물품을 가지고 가서 흉노와 교역하도록 시켰다. 그리고는 거짓으로 마읍성을 팔아넘기는 척하게 함으로써 선우를 유인하도록 했다. 선우는 그의 말을 의심치 않고 믿었고 또 마음의 재물을 탐하여 10만 기병을 이끌고 무주의 변세를 침공했다. 이때 한나라에서는 30여만의 군사를 마읍 부근에 몰래 숨겨놓고 어사대부 한안국이 호군은 다른 장군을 감독하는 장군으로서 4명의 장군을 지휘하여 매복하면서 선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우는 이미 한나라 국경을 넘었으나 마을에서 백열이 떨어진 곳에서 들판에 가축이 가득 차 있는데도 정작 가축 키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고는 곧 정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정은 변경에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세운 건축물입니다. 이것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이때 안문의 위시가 때마침 변방 요새를 순찰하다가 선우의 부대를 발견하고 그 정에 들어가서 대항했다. 위사는 한나라의 매복 전략을 알고 있었다. 선우는 위사를 포로로 잡아 죽이려 했다. 위사는 한나라 군사가 매복해 있는 지점을 선우에게 고했다. 선우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나는 본래부터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철수했다. 선우는 국경을 넘어서서 말했다. 내가 위사를 포로로 잡게 된 것은 천명이로다. 하늘이 그대를 시켜 나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 연후에 위사를 천왕, 하늘 천자에다 임금 왕자네, 천왕으로 칭하였다. 원래 한나라 군대는 선우가 마읍에 진입하게 되면 곧 군사를 파견하여 선우를 공격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선우가 오지 않았으므로 한나라 병사의 배치는 헛일로 되어버렸다. 위사가 알려줘서 이렇게 됐다. 한편
한나라 장군 왕회의 부대는 원래 대나라를 출발하여 흉노의 보급부대를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우가 이미 철수한다고 들었으나 흉노의 군사가 많음을 두려워하여 감히 진격할 생각을 못했다. 한나라에서는 왕회가 원래 이번 작전을 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사형에 처했다. 이로부터 흉노는 화친을 단절하고 교통의 요충지인 변세를 공략하여 수도 없이 한나라 변방을 약탈했다. 그러면서도 흉노는 재물을 탐해서 여전히 교욕을 좋아했고 한나라 재물을 선호했다. 한나라 역시 계속 변경의 무역을 개방하여 그들의 마음에 영합했다. 다음, 전쟁으로 점철되는 역사. 마읍 사건이 일어난 지 5년 후 가을, 한나라는 위청과 공소노와 이광의 네 장군에게 요 앞에서 나왔던 이광 장군이 이거 이렇게 선우를 쳐 없애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전쟁이네. 위청, 공소노, 이광의 네 장군에게 각기 일반기의 군사를 주어 변경의 관시 주변에, 관시는 변경의 교통요지에 설치한 시장, 관시의 주변에 흉노를 공격해 했다. 위청 장군은 상곡에서 출격하여 흉노의 주요 부대 700명을 포로로 삼았다. 공소나는 운중에서 출격해서 아무런 전과 없이 철수했고 대지방에서 출격한 공소노는 패배하여 7천여 명을 잃었고 암문에서 출격했던 이광도 흉노의 대군을 만나 참패를 당했다. 이광은 뒤에 비록 탈출했지만 한때 흉노에게 생포되었다. 결국 공조노와 이광은 옥에 갇혀 속죄금을 물고 평민으로 강등되었다. 이해 겨울 흉노는 줄곧 한나라의 변경을 침략하여 약탈을 일삼았다. 어양군이 가장 피해가 극심했다. 한나라 조정은 어양군에 장군 한안국을 파견하여 주둔하도록 했다. 다음해 가을 흉노의 2만 군사가 침입하여 요서의 태수를 살해하고 2,000명을 포로로 데려갔다. 또한 어양 태수의 수비군 1,000여 명을 격파하고 장군 한안국의 군대도 포위했다. 한안국의 천여 부대는 전멸의 위기에 처했는데 연나라에서 구원부대가 도착해서 흉노를 쫓아내 가까스로 위기를 면했다. 그 후 흉노는 또다시 암문에 침입하여 1,000여 명을 살해하고 약탈했다. 한나라는 위청에게 3만기를 주어 암문에서 출격하도록 하여 수천 명을 참하고 포로로 노획했다. 위청 장군은 다음해에도 운중에서 흉노 토벌에 나섰다. 그는 서쪽으로 진격하여 농소에 이르기까지 흉노의 누바낭과 백양왕을 공격하여 수국과 포로를 합쳐 수천, 소와 양을 100여만 마리 노획하는 정과를 올렸다. 이렇게 하여 한나라는 하남 지역을 점령하여 그곳에 삭방군을 설치하고 진나라 시내에 몽염이 구축했던 방어공사를 다시 수선했으며 황하를 방어벽으로 삼았다. 이듬해 겨울 흉노의 군신 선우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 군신 선우의 동생인 좌농녀왕 이치아가 스스로 선우로 즉위하여 군신 선우의 태자인 오단을 격파했다. 동생이 뺏었네. 오단은 도망쳐 한나라에 항복했다. 한나라는 오단을 섭안후로 봉했는데 그는 몇 달 뒤 바로 죽었다. 이치아 선우가 즉위한 그해 여름 흉노의 기병 수만 명이 대군에 침입해서 태수 공우를 살해하고 1,000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해 가을 흉노는 또다시 암문군으로 침입하여 1,000여 명을 죽이거나 잡아갔다. 이듬해 흉노는 다시 또 대군과 정양군 그리고 상군을 침략하였는데 매번 모두 3만 명의 기병이었고 수천 명을 죽이거나 잡아갔다. 흉노의 우현왕은 한나라가 하남 땅을 뺏고 삭방군을 설치한 것에 원한을 품고 여러 차례 침입하여 변경을 약탈하고 하남까지 진입하여 삭방군을 휩쓸고 다니며 수많은 관리들과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했다. 눈 아파. 이거 유튜브에 홀려가지고 그 개미 같은 그림을 자꾸 찾아봤더니 눈이 다 나빠졌네. 더 나빠졌네. 이듬해 봄 한나라는 위청을 대장군에 임명하고 대장군은 한나라의 시기 한나라 시기에 장군의 서열은 1위가 대장군, 2위가
표기장군, 3위가 거기장군, 4위는 위장군이었습니다. 위청을 대장군, 제일 높은 대장군에 임명하고 장군 6명과 10여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삭방과 고골에서 출격해서 흉노를 토벌하였다. 우현왕은 한나라 군사가 그곳까지 도착할 수 없다고 여겨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 한나라군은 국경선으로부터 600~700리나 들어가 밤에 우현왕을 포위했다. 우현왕은 크게 놀라 단신으로 고 도망쳤고 정예 기병들도 뒤를 따라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한나라는 이 싸움에서 우현왕 관할의 남녀 15,000명과 비소왕 1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가을에 만여 명의 흉노 기병이 대군에 침입하여 도위 주영을 죽이고 1000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 다음에 봄, 한나라는 또 대장군 위청에게 장군 6명과 기병 10여만 명을 통솔하여 다시 정양군에게서 수백 리 떨어진 곳에까지 가서 흉노를 공격하도록 했는데 목을 벤 흉노의 수급은 모두 약 19,000개에 이르렀다. 한나라도 장군 2명과 3천여 명의 기병을 잃었다. 또 우장군 소건은 단신으로 도망쳐 죽음을 면했고 전장군 조씨는 작전 실패로 흉노에게 항복했다. 조씨는 원래 흉노의 소왕이었는데 한나라에 투항하여 흡 후에 봉해진 인물이었다. 원래 전장군과 후장군의 양군이 합병되어 주력부대와 분리되어 전진하다가 단독으로 선우의 대부대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멸했다. 선우는 조신을 사로잡고는 그를 지차왕에 봉하고 자기 누나를 주어 부인으로 삼도록 했고 함께 한나라에 대한 공격을 도모했다. 조신은 선우에게 북쪽으로 이동해서 사막을 넘어 한나라 군사를 유인해서 지치게 만든 다음 그들이 극도로 지쳐 있을 때 공격을 해야 하며 한나라에 가까운 변세에 구태여 살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선우는 그의 계책을 받아들였다. 그 이듬해 흉노의 기병 10,000명이 상국군에 침입해서 수백 명을 죽였다. 또 이듬해의 봄, 이때는 이제 사마천이 바로 이 시기를 지나고 있었으니까 해마다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이듬해 봄 한나라는 표기장군인 곽거병에게 표기장군이 두 번째였던가? 대장군, 표기장군, 거기장군, 위장군. 표기장군 곽거병에게 기병 10,000여 명을 통솔하고 농소에서 출격하게 했다. 곽거병은 언지산을 넘어 1000여리나 되는 곳까지 진출해서 흉노를 공격하여 18,000에 이르는 흉노의 수급을 베었고 많이도 죽었다. 효도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금한성을 손에 넣었다. 금인상을